안녕하세요. 벌써 7시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리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꼭 이렇게 미리 시작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정의감 중독 사회라는 책이에요. 오랜만에 아주 얇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안도 슌스케라는 일본 분이 쓰신 책이시고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최상위 레벨의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 조절 장애, 이거를 이제 치료하시는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 말고도 훨씬 전에 맨 처음 나왔던 책이 이 화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라는 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도 매우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내 안의 감정 괴물을 다스리는 법 해서 이제 분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쓰신 책은 당신의 분노는 무기가 된다라는 책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분노를 잘 내야 된다. 무조건 분노를 참지 말고 분노를 잘 내면 그게 이제 당신의 삶도 바뀌고 사회도 바꿀 수 있고 세상에 좋은 일이 많은데, 다만 그거를 이제 너무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고 울컥울컥 낸다든가 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하는 거를 하라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정의감 중독 사회라고 해서 코로나19 되면서 사람들이 다들 정신적으로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전부터 이미 있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더 두드러져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이분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두꺼운 책이었으면 이제 못 읽었을 텐데, 이 얇은 책이라서 더욱더 읽어보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지만 봐도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맨 뒤에 보시면 나도 혹시 정의감 중독일까? 라고 해서 여기 정의감 중독에서도 이제 급성 정의감 중독하고 만성 정의감 중독으로 하는데, 둘 다 각각의 문제점과 또 해결책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서 다루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저자는 이제 특별히 만성 정의감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야말로 인터넷으로 참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는 동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얼굴이 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이면서도 그 폭력을 숨길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집단 분노가 막 퍼지고 있고, 그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어찌 보면 그야말로 넘쳐나는 정의 구현 그리고 디지털 자경단, 이 뒷페이지에 이제 이 책 추천사를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올바름에 대한 그래서 이 올바름이라는 게 진짜로 어떤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가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올바름이 마치 소비되는 그런 양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솝 우화에서도 이제 거센 공격으로 외톨을 이제 이솝 우화에서 바람과 해의 비유를 해서 우리가 막 공격을 막 해서 외투를 날려버리려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꽁꽁 이 외투를 여미기 때문에 결국 바람은 치고, 오히려 해가 이렇게 따뜻하게 비춰주면 결국 스스로 그 외투를 벗게 되는 것처럼 결국 해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의감을 내세운 공격은 바람에 해당하고, 공감과 배려는 해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정의감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의감이 정말 정의감이 맞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작들도 아주 좋은 책이고, 전혀 상반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분노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분노, 내가 좀 정의로운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면 개 중에는 또 뒤끝 없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좀 화만 내지 뒤끝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걸로 해서 이미 상처받고 이제 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오늘 진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문제점이 분노라는 형태를 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자라는 뜻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책의 마지막에는 이거를 이제 이런 분노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런 정의감 중독에도 유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거를 잘
파악하기도 쉽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있다. 무조건 저거 뭐지 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파괴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파악하고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나 사람이 모이면서부터 늘 있었던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태서 이 책을 읽으시고 정말 관심이 있고 재밌으셨다면 작년에 나온 신간 중에 불확실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로 좋은 책이세요. 언제 책으로 해서도 한번 같이 하고 싶은 책이고 이 책에 훨씬 더 보태서 이제 어떤 심리학적인 분석 그리고 역사적인 거 사회적인 것들을 훨씬 더 많은 사례와 이걸로 해서 잘 해놓은 책이라서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아주 재밌는 책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평생에 걸쳐서 모든 책에 걸쳐서 시베리아 유형을 나온 이후 나온 모든 책들은 사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막 얘기를 보면 도대체 뭐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얘기들을 쓰나 또 웬 등장인물들은 이렇게 많고 이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맨날 갈등하고 그러나 싶은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책에 나오는 맨 처음 이제 시베리아 유학 가기 전에 작품 빼고 이 시베리아 갔다 와서 쓴 첫 작품 지하생활자의 속이서부터 시작해서 그 5대 장편이라고 하는 미성년, 백치, 악령, 재화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제목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된 것 같고 귀족이고 부자고 이렇게 해도 결국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미성년처럼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지 그런 거고 이제 배치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생각을 각자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한 것 중에 정말 이분이 쓴 책들이 전부 다 1870년대에 쓴 책인데 이 책이 정말 그 이후에 150년 동안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거의 예언하다시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에 휘둘리다 보면 어떤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예언하다시피 다 되어 있어서 예언이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통찰을 한 거죠. 그래서 재화벌도 그렇고 악령도 그렇고 우리가 막이 들린다고 하잖아요. 막이 들린다는 게 결국은 어떤 사상이 나한테 주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을 내가 스스로 이게 확립해내지 못하고 비판해내지 못하고 어떤 사상에 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그 유럽에서 밀려드는 온갖 종류의 생각에 사람들이 다 그거 돼서 어떤 사람은 자유주의에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에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에 어떤 사람은 왕정주의에 막 이렇게 돼서 온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휘둘리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형제들을 통해서 다 다른 어떤 가족 간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생각이 서로 다 충돌하면서 되는 것이라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이 세상을 어떤 한 가족과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파괴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제아벌의 에필로그에서도 말하는 그런 전염병의 시대가 돼서 이 세계가 정말 거의 다 파괴될 거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어떤 감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의 감염을 말한 거거든요. 생각의 팬데믹.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이 막 정말 퍼지고 나가서 이 생각 때문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자멸하고 또 스스로 모두 나 자신만 파멸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다 파멸시키고 그리고 사회 전체가 또 국가 전체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한 것이 그런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 지금 갑자기 어리석어져서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다 보면 더 정말 이게 그냥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다라고 하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면에는 이제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지랖을 많이 떤다고 하는 거는 진짜 복을 짓는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하지만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복을 받지.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사실 좋은 의미의 오지랖이죠. 남이 필요로 할 때 그거 찰찰하게 이렇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매여주면 좋겠다. 저거 이렇게 도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좋은 거고 무관심하게 가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 반면에 그게 이제 이 정의감이라고 하면서 내 편, 너 편,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나빠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 좋은 정의감이고 어느 것이 나쁜 정의감이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정의와 5년 뒤, 10년 뒤에 생각하는 정의는 정말 다르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도 한 10년 전에 했던 말, 5년 전에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정말 머리가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때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 정말 그게 이래야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잘못 알았던 거고 그리고 그 생각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언제나 어느 때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나 또 그렇다고 늘 내가 틀릴지도 몰라서 우물쭈물하면서 이렇게 해도 좋지 않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가 아직 안념으로 잘 모르는구나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또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막 무슨 말을 그렇게 떠들 때 분명히 내 말이 틀린 거 아는 사람들 있었는데 그 듣는 사람들 중에 근데 왜 그분들은 나한테 지적을 안 해준 거야? 내 말이 틀렸다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목소리를 높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참견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그거 봐. 내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 다들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내 말에 다 수긍하는 것 같아 라고 정말 착각하는 거죠.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 말에 관심도 없고 듣지 않거나 아니면 속으로 저 말은 진짜 틀렸는데 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나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특히나 인터넷 세상에서 파묻혀서 나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하고 비슷한 그런 오류를 가진 생각만 계속 이렇게 나한테 떠들 때 이거 봐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잘못 이제 혼돈하게 됐을 때 나중에 큰 어떤 자기 파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서도 세상에 많은 악이 있지만 그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무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좀 더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이 이제 얇은 책이지만 그 안에서도 아주 카테고리를 잘해서 첫 번째 장에서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어떤 개념을 말해주고 있고 이 장은 정의감의 중독은 마음의 어둠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서 어떤 원인, 왜 정의감 중독에 빠지는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정의감에 중독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래서 어떤 성향에 대한 것, 또 어떤 이 사람들을 잘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거로 자기 진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4장에서 나는 그럼 정의감 중독인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하는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그럼 저 사람 정의감 중독 같아. 저 사람하고 손절해야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만나고 사회에서 계속 만날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가. 그리고 정의감 중독이 결코 어떤 한 유형이 아니고 저 사람 나 딱 세상에 두 편밖에 없어서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맞아가 아니라 그 유형에도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그 유형에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마크 트웨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분노는 산 알칼리 할 때 산, 애시드와 같아서 퍼붓는 대상보다는 그것이 담긴 그릇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엔 내가 막 분노를 표출해서 남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많이 파괴되니까 훨씬 더 조심하자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장 시작할 때 보면 한나 아렌트의 말을 거해서 나치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성은 고립과 정상적 사회관계의 결여다. 사회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의 개인적인 자아를 투영함으로써
목적의식과 자긍심을 되찾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나치즘에 그렇게 어떻게 독일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어떻게 그런 정말 전 국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의 거꾸로는 이 1차 대전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사실 많은 장년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 세대의 아이들이 소속감 없이 살다가 아무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가 무언가 내가 어떤 곳에 소속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나치에 훨씬 더 충성하게 했던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홍위병 세대나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집단 생활하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왜 태어난 거지 이러고 막 누구나 사춘기와 20대 그런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라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이제 잘 북돋아주는 옆에 이렇게 애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거를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용해서 다른 사람 자기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그런 그 어떤 방황을 이제 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어떤 큰 이 양차 대전, 1차 대전 세대에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 그리고 2차 대전 세대에 다 죽어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공산혁명이나 이런 데서 또 이용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극단의 시대 1900년대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나 이렇게 라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결코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런 세계대전도 없으니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 보시면 142페이지를 가면 이 정의감 중독의 그 유형을 나누는 질문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지를 쭉 해보면 나는 정의감 유형 중에서도 어떤 형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독한 유형, 질투 유형, 독성가형, 그리고 집단 심리형, 열등감형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유형이 있고 이 5가지의 형이 정보에 대한 어떤 민감성, 그리고 정보에 얼마나 잘 이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랑 이 행동력을 XY 축으로 해서 145페이지에 이 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행동력이 강한 사람, 또 정보력만 강한 사람, 둘 다 어정쩡한 사람 뭐 이렇게 있는데 제일 이제 힘든 게 사실은 질투 유형이 사실 굉장히 많죠. 우리 특히나 이제 SNS에서 막 이렇게 누군가를 막 좋아하고 팬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어드마이어 해주니까 굉장히 고맙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는 이제 질투가 나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 나는 저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게 많아서 이 질투와 열등감형이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그런 이 열등감이나 질투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하면서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집단 심리 유형이라고 해서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딴 거 다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대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막 이렇다 그러면 이쪽이 정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막 분노를 표출해서 막 집단 행동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판을 보니까 판이 또 이쪽으로 가는 것 같다 싶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아주 또 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하지만 내가 그 각쪽의 양극단의 어떤 그런 걸 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그런 파괴나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표지만 보셔도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뭐 이런 책들이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이 책은 또 일본에서 나온 책이고 아까 불확실한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전 세계가 사실 다 이 문제로 정말로 최고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진짜 두 쪽으로 쪼개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됐는데 도대체 어느 쪽이 정말 정의로운 건가? 옛날에 정말 나치군하고 유럽의 연합군하고 싸울 때는 도대체 어느 쪽이 정인가? 누가 하나 둘 다 십자가를
군복에 갖고 있었었는데, 그럼 하는 님은 어느 쪽 편을 드실까? 어느 게 정의인가?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어느 쪽에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빅퀘스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빅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사회에게 유용한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를 해서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빅퀘스천인가 아니면 아닌가를 잘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이 해도 안 해도 되는 거, 또 하면 더 좋지만 안 해도 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잘 분류하고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우리 공리주의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도 이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모든 문화, 모든 나라에서 항상 영웅, 나쁜 사람을 벌주는 영웅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그 영웅이 막 이렇게 하느라고, 우리 왜 액션 영화에서도 블록버스터에서 가다가 다 부시잖아요. 막 시장 가다 보면서 그 좌판 다 깨지고, 차가 막 온갖 추돌 사고가 나는데, 정말 그러면 그 사람이 악인을 벌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그거 다 부서지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 그 사람들의 정의는 누가 챙겨주나. 그걸 정말로 막 우리가 홍길동한테 환호하고 슈퍼맨한테 환호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랬을 때 그 부서진 거를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정말 당신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왕따나 이런 마녀 사냥은 어느 세대나 없었던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그걸로, 옛날에는 이제 어쨌든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돌을 던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도 안 보고 하니까 그게 이제 더 쉽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를 남한테 들이미는 게 남을 바꾸게 하고 세상을 바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숨통을 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게 보통 공격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노는 방어 감정이다. 뭔가 내가 위협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건데, 그럼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가치관을 할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해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거짓말을 하는 아주 작은 거라도 보면 내 가치관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옛날부터도 맑은 물에 고기가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이 너무 철철하면 옆에 사람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모든 거를 너무 이렇게 가혹한 잣대로 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분이 다른 책에서도 항상 비유하는 게 분노의 탄생 과정은 라이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터의 불이 분노인데 거기에 이제 가스가 만나야 되거든요. 가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스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없어도 괜찮은데, 이 두 개가 만날 때 문제니까 그 두 가지를 어느 한 가지든 이렇게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웅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내가 나중에 보면 다 누군가한테 휘둘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분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두 번째 책은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었는데, 다만 어떤 거에 분노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말 분노할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빅퀘스천이라는 걸 해서 긴 안목으로 보라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리고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건전한가?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잘 한다면 이건 빅퀘스천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이분의 전작인 당신의 분노는 무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사회에 많은 어떤 법이 바꿔지거나 제도가 바뀐 것도 결국 누군가의 분노에 의해서 시작한 거니까 잘 조절되고 잘 계획되고, 이런 타인을 위한 이런 분노는 좋지만 그런 거는 다른 거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핵심 믿음이라는 것에서
기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핵심 믿음이 아까처럼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그 받았던 건데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렇게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지만 도스토옙스키 얘기로 가면 저도 이렇게 쭉 읽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오히려 지하 생활자의 수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을 때 제일 먼저 그 책이 사실 모든 책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거기서도 결국 이 재화벌도 그렇고 거기에 도스토옙스키 책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이런 고결한 거에 이렇게 고양된 사람들이거든. 내가 아름답고 고결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나를 희생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내가 아주 고귀한 사람이 되고 고결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경도되어 있거든요. 거의 모든 책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사상만 서로 다를 뿐이지 다 아주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고귀하고 아름다운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심 가치라면 밥은 남기지 말아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친절해야 한다 이런 것들 맞는 말은 하나도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게 그 상황과 이런 거에 다 해야 되고 사람이 너무 친절하기만 하다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친절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절대로 또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나에게 요구되는 가치가 있더라도 나를 해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노하고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또 얘기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하여간 조커도, 그 영화 조커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항상 이렇게 웃고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 상처받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악의 화신이 된 것처럼, 사람은 항상 이 전체에 대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이제 유대 관계를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랑 어떤 이해 상관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다 관심이 있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볼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 한다든가 그러면 내 생각이 너무 편협됐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아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타인의 의견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감 중독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독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중독은 이렇게 어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어떤 독성을 가진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없으면 어떤 병적인 상태를 유발하게 되는 의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정의를 내 몸 안에 막 받아들여서 정의감으로 막 정말 중독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이 막 내 몸에서 넘쳐나는 이런 것처럼 정의감이 중독되고 정의감이 빠져나가면 막 크게 잘못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살 테러를 하는 그 여성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나약한 여성이 저렇게 자살 테러를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불임이라든지 애를 못 낳는다든지 불륜을 했다든지 해서 그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서 내가 이제 이미 소외됐을 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과잉 보상으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회에 다시 편입되고자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거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또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은 만성 정의감 중독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렇게 하는 것에서 보면 보통 만성 정의감 중독에 빠지면 일단 활력을 줘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나라나 못 사는 나라가 되게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느 나라를 가나 이제
뭐 저희가 동남아를 옛날에 여행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가보면 못 나는 나라 남아메리카를 갈 때도 그렇고 어디를 가나 못 사는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냥 동네 남자 사람들은 생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 얘기만 하는 게 그 못 사는 나라들의 한결같은 특징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사회 제도가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꿈을 펼칠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벤처 사업을 뭐 황당한 생각을 아이디어로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라면 나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뽑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다 그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사회 시스템이 내가 어떤 사업을 해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해서 돈을 설사 번다고 해도 그건 다 남한테 뺏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좌절된 생각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정치만 다 온 동네의 남자들은 온 나라 남자들은 앉아서 정치 얘기만 하고 오로지 생업 밥을 먹이고 뭐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청소를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고 밥을 먹이는 거는 오로지 다 그 나라의 정말 그 가엾은 여성들만 하고 있는 게 어느 나라나 못 살던 시대에 똑같은 어떤 스텝을 밟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정의감에 이렇게 딱 되게 되면 갑자기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막 무기력에 빠져서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활력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그 어떤 정의가 그 비슷한 정의를 이제 같이 내 말에 동조해 주는 사람에게서 일체감을 느끼면서 내가 세상에 고립돼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내 자리가 생기면서 막 낫지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누구나 아무리 천재도 청소년 때나 20대 때는 다 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막 무슨 무슨 직함을 주고 배지를 달아주면서 당신이 막 어떤 그걸 역할을 주게 되면 거기서 막 이렇게 소속감이 생기고 그리고 누구나 인간이라면 우리가 막 내 안에 이게 맞나 이게 저게 맞나 이래도 되나 저게 맞나 이렇게 막 어떤 갈등과 혼란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건데 이럴 때 우리 인간은 아까 그 책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본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 불확실한 거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내 안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야. 내 마음속이 세탁기야 지금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갈등과 혼란을 내가 주체를 못해서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정의라는 거에 딱 하나에 경도되면 그 갈등과 혼란이 일시에 싹 없어지거든요. 내가 그냥 내 한 몸 바쳐서 그냥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웅이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사람과 하나의 일체감이 되면서 한 집단에 내가 이렇게 소속되다 못해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한 어떤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욱더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이 지구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가 아니었던 적이 없으나 현대 사회는 더욱 불확실한 시대고 옛날에는 시대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가 지금만큼 덜했던 게 아닌데 뉴스가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 동네에 반경 기껏해봐야 한 몇 킬로 안을 대해서 들은 소식이 평생 60평생 들은 소식이 전부 다였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가만 앉아서 저기 2억 마일리에서 떨어진 데까지도 막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어디 정치적인 폭동이 나고 세상이 내일 꼭 멸망할 것 같고 막 이러면 더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더욱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동조 압력이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은 거를 다 싫어하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정의감에 중독된다는 거는 좋고 또 특히나 내가 사춘기 학생일 때 또 특히나 20대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떤 다른 사상에 그렇게 이렇게 쉽게 물들고 쉽게 거기에 막 중독되고 우리가 똑같이 술을 먹어도 어린애들이 술 먹으면 훨씬 더 확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상이라는 것도 다 그렇고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에서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그 20대 청년치고 거기 나오는 거의 어떤 소설이건 어떤 캐릭터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캐릭터들 치고 뭐 어떤 사상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물든 사상은 다 다르지만 그 거기에 막 심취되지 않은 사람은 없고 그럴 때 20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물들기 쉬운 그런 나이인가 하는 그런 분석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귀족 최고의 귀족의 그 부인들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아주 종교적이고 우아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뭔가 그런 새로운 지식에 내가 이게 깨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일까봐 두려워서 사실은 그 생각 별로 잘 이해도 잘 못하고 별로 동조도 안 하지만 뭔가 깨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막 그런 생각에 막 서로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고 그러다가 그 이루어진 그 파괴적인 그 결말에 대해서는 결국 모두가 다 자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지만 결국 도스토옙스키가 가고 이제 그런 유럽이 또 그리고 전 세계가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던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지혜의 한계는 있으나 우리가 아무튼 평생을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내가 도대체 뭘 놓친 거지?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인 거 맞나? 내가 가진 정보가 이 정보 안에서 내가 이게 맞았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놓친 정보는 없나? 내가 더 알아야 하는 지식은 없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학교에 졸업한 거와 관계없이 내 나이와 관계없이 또 어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또 얼마나 부자인지에 관계없이 계속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히 생각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그리고 교류할 때도 나와 비슷한 사람과만 교류하지 않고 나랑 오히려 전혀 관계없는 사람하고도 교류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지 아니면 뭐 오히려 반대하는지 입장이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면 그 우리가 뭐 똑같이 범죄인 그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걸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 이분의 전작의 다른 책에서도 보면 그런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제도가 생긴 게 불과 몇 년 전에 이 일본에서 이제 큰 어떤 그거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서야 됐더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모든 사람의 인권, 범죄인의 인권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똑같이 뭐 인권을 했었나? 그럼 피해자는 사실 훨씬 더 지금 어렵게 되는데 피해자를 위한 인권은 훨씬 더 이후에야 확립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 강도되지 말고 차분히 보고 이렇게 여러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진심으로 나로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한 몸 불살라서 막 뭐 도구로 쓰지 말고 이렇게 나의 인생에 나의 생각의 주인으로 내 신체 내 인생 나의 생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많은 현명하신 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진짜로 그 어리석음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어떤 지혜의 밝음과 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제 새해가 진짜 시작하는 오늘 이 책으로 만났습니다. 정의감 전도사가 굉장히 짧아서 매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관여할 일, 관여 안 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마음의 평화와 정말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